환갑을 넘은 나이에도 머리가 좋아진다는 말에 정말 그런 게 있어? 하면서 반신반의로 이 책을 집어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나이부턴 뇌 기능이 떨어질 일만 남았을 텐데 요즘 들어서 더 깜빡깜빡하긴 했지. 원래부터 좋은 머리도 아니었고 같은 소리가 당장이라도 들리는 것 같다.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소리 높여 알리고 싶다. 약간의 요령만 알면 누구든지 머리가 좋아질 수 있다. 의욕만 있으면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힐링필드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어볼 책은 일본 노인 정신의학의 최고 권위자 와다 히데키 박사의 60세부터 머리가 점점 좋아진다입니다. 와다 히데키 박사는 30년 넘게 노인 정신의학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를 돌보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늙는다는 것은 쇠퇴가 아니라 성숙이라는 점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60세 이후의 뇌를 어떻게 깨우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오랜 시간 정신과 의사로서 수많은 고령 환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나이가 들수록 인간의 마음과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현장에서 가장 생생하게 목격해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60세는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라 우리 뇌가 진정으로 완성되는 전성기다. 혹시 요즘 자꾸 깜빡깜빡한다거나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굳은 것 같다며 한숨 쉬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실은 제가 요즘 그렇거든요. 말할 때 자꾸 로딩 걸리는 느낌?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노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마 오늘 이 책의 내용을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한숨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삶의 활력 또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두면 좋을 4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지능이 떨어진다고 믿죠. 하지만 와다 박사는 지능에도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단순 암기나 순발력은 조금 느려질지 몰라도 그동안 쌓아온 인생의 경험과 지식을 한데 모아 최선의 해답을 찾아내는 능력, 즉 결정성 지능은 오히려 60세 이후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는 그 어느 때보다 지혜로운 상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뇌의 사령탑인 전두엽을 깨우는 것입니다. 와다 박사가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뇌의 부위가 바로 전두엽인데요. 전두엽은 의욕과 감정 그리고 창의성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이제 와서 뭘 해? 귀찮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전두엽이 잠시 쉬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전두엽을 다시 깨워서 가슴 뛰는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 입력보다 출력하는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책을 읽고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배운 것을 남에게 얘기해주고 기록하고 표현 과정에서 뇌는 비로소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고 낯선 길을 걸어보는 작은 변화들 또한 모두 훌륭한 출력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몸과 마음의 유연함입니다. 건강을 위해 지나치게 제한적인 생활을 하기보다 적절한 즐거움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자는 뇌의 활력을 위해 적절한 육류 섭취도 권장합니다. 또한 내가 무조건 맞다는 고집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뇌를 젊게 유지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4가지 포인트를 바탕으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60세) 이후가 좋은 머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타고난 재능도 지식의 힘도 아니다. 오직 약간의 요령과 습관뿐이다. 세상에는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돕는 테크닉이 확실히 존재한다. 중요한 점은 그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알게 된 것을 실천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인생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은 알기와 의욕 가지기다. 정보 격차, 정보 약자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에게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로 앞으로의 인생이 좌우되는 만큼 안다는 능력은 삶에서 매우 큰 분기점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책을 읽는 것도 그러한 정보 중 하나로 꼽아준다면 저자로서 더없이 기쁘겠다. 이렇듯 자기 인생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올바른 정보 수집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의욕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과 같은 뜻이다. 따라서 뭔가를 시작하기 전부터 결과를 예단하지 말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하다가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 것 같을 땐 방식을 조금 바꿔볼까 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방향 전환도 하자. 연애에 빗대어 본다면 첫 번째 사람에게 고백했지만 차이고, 두 번째 사람에게 고백했지만 또 차여도 이렇게 저렇게 나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을 바꿔가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다 보면 10번째에는 오케이를 받지 않겠는가 말이다. 나는 이것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나이가 몇 살이 되어도 도전 정신을 잃지 않는 사람은, 즉 방식을 다양하게 바꿔 시도해 볼 수 있는 사람은 마음도 머리도 젊게 유지할 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보낼 수 있다. 조금 단호하게 표현하자면 어차피 난 안 될 테니까 라며 지레 포기하며 희망을 버린 듯이 사는 것은 똑똑한 삶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머리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행동하며 그렇게 될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과, 내 머리는 앞으로 나빠질 일만 남았다며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그 이후의 인생에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질 것이다. 이걸로 똑똑해지면 땡 잡은 거지 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하면 인생의 폭 역시 넓어질 것이다. 시니어 세대에게 앞으로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좋은 머리란 도대체 무엇일까? 머리가 좋은 시니어를 목표로 하기 전에 역설적이긴 하지만 머리가 나빠 보이는 시니어란 어떤 사람일까를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안타깝게도 현명한 인상을 주기 어려운 시니어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다. 감정 조절을 못하고 아무 데서나 화를 터뜨린다. 절대로 내가 옳다며 자기 말을 밀어붙이고 반대 의견이나 이견을 인정하지 않는다. 세상을 0 아니면 100, 흑 아니면 100처럼 양극단적으로만 생각하고 중용의 정신이나 유연성이 없다. 텔레비전 방송 해설가의 말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견이 전혀 없다. 말하고 싶은 것이나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는다. 변화가 두려워 이미 결정된 루틴 안에서만 머물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지 않는다. 어차피 난 안 될 거야. 이 나이에 무슨 하며 변명만 할 뿐 희망을 품고 무언가에 도전하는 일이 없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만 크게 집중하고 비관적이며 인생을 즐기지 못한다. 대략 살펴본 것이지만 이러한 특징이 있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머리가 좋은 시니어라 할 수 없고 현명하게 살고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이와 반대의 삶을 지향한다면 필연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은 인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다. 감정이 차분하게 안정돼 있어서 웬만한 일에는 동요하지 않으며 기품이 느껴진다. 그리고 자신만의 기준과 의견을 확실히 가지면서도 모든 생각을 존중하고 자신이 이해한 바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시니어를 만나면 누구나 그의 높은 품격과 은은한 지성을 느끼지 않겠는가. 그러니 기억하자. 아주 약간의 요령만 알면 누구든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좋은 머리가 되려면 제일 먼저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나는 인간적인 유연함이 시니어의 지성과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얼마큼 나이를 먹었다는 건 그만큼 다양한 경험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러한 풍부한 인생 경험을 가졌음에도 고집쟁이가 되거나
하나의 답에만 집착하는 모습은 결코 지적이지 않으며 심지어 유치하다는 인상마저 준다. 내가 학생 때는 오로지 하나의 정답을 잘 찾아낼 수 있어야 공부를 잘하는 것이었고, 이는 곧 머리가 좋은 것이라는 교육을 받았다. 여러분도 사회생활을 할 때 좋은 결과와 이익을 효율적으로 내기 위한 최고의 방법을 모색해 왔을 것이다. 이처럼 자이든 타이든 오직 하나의 정답을 찾으려 했기에 저건 틀렸고 이것만 옳다로 기우는 그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기에는 둘 다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아예 빠져 있다. 이제는 60대 이상의 시니어가 되었으니 그런 경직된 태도를 좀 바꿔서 그것도 맞을 수 있고 이것도 맞을 수 있지라는 입장을 취해보자. 백인과 흑인가로 딱 자르지 말고 회색도 허용할 수 있어서 복수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적인 성숙도가 높고 지적이라는 인상도 들게 한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병에 걸리지 않을까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대답을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선택지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려는 자세는 삶의 질과도 크게 연관된다. 나는 평소 어느 나이쯤 되면 혈압이나 혈당치가 높아도 괜찮은 경우가 꽤 있다고 주장해왔다. 혈압을 너무 낮추면 낙상 위험이 생기고 혈당치를 무리하게 낮추면 생활 활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인데 사람마다 제각각인 체질과 상황을 고려해서 살피지 않고 오로지 정상 수치에 맞추려는 건 위험하다는 의미다. 그런데 의사 90% 이상은 혈압이 높은 환자를 만날 때마다 무조건 혈압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에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라거나 사람에 따라라는 유연함이 전혀 없다. 이러한 내 주장에 대해 반론을 받을 때도 있는데 나는 결코 혈압과 혈당치를 낮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당신 혈압이 얼마 이상이니 이 약을 먹고 이만큼 낮춰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정해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다. 의사의 지시대로 약을 먹고 혈압이 떨어져서 생활하기 한결 편안해졌다면 그것으로 좋은 결과다. 그런데 약을 먹고 나서 몸 상태가 예전만 못해졌다면 일단 복용을 멈추거나 먹는 빈도를 줄이거나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특히 의사 중에는 이것이 절대로 올바른 답이다 라고 단정 짓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5년 후, 10년 후에는 뒤집힐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니 더욱 세상에는 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머리가 좋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응용력이 뛰어나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정답을 구하는 데 매몰되지 않고 때로는 이론이나 예측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며 방향을 전환하는 유연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가능한 사람은 시대와 함께 세상의 정답이 변할 때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단련할 수 있다. 지금까지 뇌는 나이가 들수록 쇠약해지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했던 사람도 많을 것이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20세기까지는 이렇게들 생각했다. 뇌의 신경세포는 성인이 된 다음부터는 점점 줄어들 뿐 늘어나는 일은 없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도 떨어지기 마련이라고 말이다. 그러던 2000년 런던 대학의 인지신경학 연구자인 엘리너 맥과이어 박사가 당시의 상식을 뒤집고 뇌의 신경세포는 어른이 되어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 연구는 런던 시내 중심가를 주행하는 택시기사들의 뛰어난 기억력에 대한 맥과이어 박사의 호기심이 발단이었다. 경력이 오래된 베테랑 기사들은 런던의 복잡한 도로와 골목길을 상세하게 기억했고 시간대에 따라 바뀌는 교통의 혼잡도까지 고려하면서 매번 최적의 경로를 달렸다. 이 경이로운 기억력에 관심을 가진 맥과이어 박사는 택시기사와 일반인들과의 뇌 비교 연구를 한 결과 택시기사들의 뇌 속 해마가 일반인보다 크게 발달한 것을 발견했다. 해마는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인데 특히 경력이 긴 택시기사일수록 그 정도가 커서 실제로 경력 30년이 넘은 택시기사는 해마의 부피가 3%나 컸다.
베테랑 기사의 뇌 안에는 런던 시내의 도로 지도가 매우 상세하게 인풋되어 있다. 그들은 승객이 목적지를 말할 때마다 머릿속에 지도를 떠올리며 그 중에서 최고의 경로를 찾는다. 이처럼 정보를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꺼낸다는 작업을 오랫동안 해온 결과 그들의 해마 속 신경세포는 증가했으며 크게 발달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뇌는 어떻게 훈련하는가에 따라 나이와 관계없이 발달할 수 있고 베테랑 택시기사의 사례처럼 젊었을 때보다 기억의 용량도 키울 수 있으며 기능을 향상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육체의 근력처럼 기억력과 사고력도 사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떨어진다. 그렇기에 더욱 이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이라며 마이너스적인 자기 암시를 걸어가며 포기하지 말고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지. 라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뇌를 단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실천하면 결과는 자연히 따라올 테고 그리 될 수 있다는 희망은 일상생활에 활력도 가져다 줄 것이다. 지금부터 뇌를 똑똑하게 만들기 위한 기초 훈련으로 주로 전두엽 기능 활성화에 효과적인 습관과 사고방식을 소개하겠다. 전두엽은 감정과 의욕, 창작 등을 담당하는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엽이 위축되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감정 노화가 일어나며 의욕이 떨어져 소극적으로 된다. 새로운 발상이 떠오르지 않아 생각의 폭이 좁아지고 창의적인 일을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전두엽을 단련하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 항상 감정이 풍부하고 긍정적으로 지낼 수 있으며 새로운 발상, 신선한 아이디어가 더 잘 떠오른다. 사람은 감정부터 늙는다는 말이 있듯이 인간의 노화는 전두엽부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해서 전두엽을 훈련하고 젊음도 유지하려 노력하면 머리와 몸, 외모의 노화도 늦출 수 있다. 또 생각의 유연성도 향상되기 때문에 적응력, 응용력도 높아지며 예상치 못했던 사태가 발생해도 당황하지 않고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곧 사람으로서의 현명함과 마음그릇의 크기로도 이어진다.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전두엽을 발달시켜 왔기 때문에 동물 중에서 강자의 위치에 설 수 있었다. 전두엽은 직접적으로 생존과는 관계없는 영역이라 여겨지기 쉬우나 진화를 위해서는 빠뜨릴 수 없는 부위임은 틀림없다. 왜냐하면 이 영역은 변화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는 이른바 인간다움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이왕지사 인간으로 태어나 전두엽의 엄청난 혜택을 받고 사는 만큼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끼다 똥되는 격이 되어버린다. 전두엽이 좋아하는 것은 새로운 자극과 기존에 없던 것을 창조하려는 사고이다. 기존의 틀, 하던 대로 하던 루틴을 깨뜨리려 할 때야말로 전두엽은 힘차게 움직이고 활성화가 된다. 머리를 좋게 만들고 싶다면 부디 익숙하고 친밀했던 세계에서 뛰쳐나와 새로운 경험을 일상에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친밀함이 느껴지는 환경은 어쨌든 안도감을 주니 그건 그것대로 소중하게 여기면 되겠지만 자칫 전두엽에까지 편안함을 주는 것이라면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는 꼴이 된다. 우리 인간은 의도하지 않아도 자신도 모르게 편안함 쪽으로 기우는 존재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나거나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만 있길 원하면 유연성과 응용력은 굳어지고 창조성도 시들어버린다. 자신이 쉽게 예측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산다면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없게 된 뇌는 점점 쇠약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를 들면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보고 이때까지 듣던 음악이 아닌 다른 분야의 음악, 다른 장르의 책을 접해보는 것이다. 정신없다며 손살에 치지 말고 젊은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도 접해보자. 이렇게 하기만 해도 충분하다. 전두엽은 새로운 것에 반응하기 때문에 미지의 무언가에 접할 때마다 점점 뇌는 에너지를 충전한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은 때때로 불안도 동반할 것이다. 하지만 약간의 용기를 내어 첫걸음만 내디뎌 보자.
뇌가 젊어질 기회인 동시에 지금까지 몰랐던 나 자신과도 만날 수 있는 찬스다. 고령이 될수록 콜레스테롤과 염분이 신경이 쓰여서 담백하고 소박한 식단으로 바꾸는 사람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나이가 든 사람은 때로는 먹고 싶은 것을 만족스럽게 먹어야 뇌에도 몸에도 영양 성분이 전달되고 삶의 질도 올라간다. 고기는 지나치게 먹으면 안 된다는 말도 있는데 고기를 먹어서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흡수해야 머리에도 좋고 몸에도 좋을 뿐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어 멘탈도 쉽게 안정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음식은 삶의 즐거움 중 하나다. 이를 극단적으로 줄여버리면 살아가는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또 고기와 달콤한 디저트 등 무언가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도 지금 뇌와 몸이 특정의 영양소를 원한다는 사인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몸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따라야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복한 마음, 신나는 기분이 되면 뇌 안에서 도파민이라는 행복물질의 분비량이 늘어난다. 이것이 전두엽 활성화를 촉진해서 사고력과 의욕을 높이는 것이다. 물론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매일같이 고칼로리 음식을 먹는 건 권하지 않는다. 하지만 때로는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뇌와 마음을 즐겁게 하고 인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무척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테면 고기를 먹을 때는 간의 대사 기능이 약해지는 밤에는 많이 먹지 않는다거나 먹을 때는 채소의 양을 늘려서 같이 먹는 등 여러 방식을 궁리해가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려는 자세를 가지면 좋겠다. 근력과 면역력이라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고령자는 많이 먹는 것에 조심하기보다 너무 안 먹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약간 통통한 사람이 오래 산다는 데이터도 있는 만큼 나는 고령자의 다이어트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머리로도 몸으로도 영양 성분이 제대로 도달하지 않아서 결국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노쇠하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시니어에게 집 밖에서의 산책을 권해왔다. 코로나 사태로 문밖 출입을 하지 않게 된 고령의 환자들은 모두 근력과 체력이 눈에 띄게 쇠약해져서 걸음도 비칠비칠 잘 걷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밖으로 나가 걸어다니며 심신을 활성화하는 것은 인간다운 생명력 유지와도 밀접한 것이다. 한편 몸을 위해서라며 무리하게 과격한 운동을 하는 것은 활성산소를 과다 발생하게 해 세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다. 시니어에게는 편안하고 느긋한 산책이 최적이 아닐까 싶다. 밖에 나가서 햇볕을 쐬기만 해도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될 뿐더러 머리 회전도 좋아진다. 이 나이가 되면 몸이든 머리든 어쨌든 계속 사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겠다. 안타깝게도 젊었을 때와 비교해서 몸도 뇌도 쇠약해지는 건 기정사실이라 감기 한 번 걸리면 오래 고생할 만큼 회복력도 점점 떨어진다. 그렇지만 습관화된 트레이닝과 훈련으로 몸과 뇌를 단련해 젊음을 유지하는 것은 나이가 몇 살이 되어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체력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단위 시간당 신체 조직이 소비하는 산소의 최대량을 표시하는 최대 산소 섭취량이란 게 있다. 이 수치는 20대부터 80대에 걸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매일 트레이닝을 계속하면 80대가 되어도 20, 30대와 같은 레벨로 유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나이는 시니어라도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거나 육체적인 트레이닝을 꾸준히 하면 높은 신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실버 스포츠 체육대회에서도 많은 시니어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뇌도 이와 마찬가지다. 뇌가 좋아할 만한 수동적인 생활 방식을 고수하면 뇌 기능은 약해질 일만 남지만 의욕적으로 사용하려 노력하면 고령이 되어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노인 혼자 사는 1인 가구를 독거노인이라며 안쓰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혼자서 생활하는 사람일수록 치매가 진행되지 않는다.
혼자라도 식사를 챙기고 세탁기를 돌리며 집안일을 하는 등 생활하면서 머리와 몸을 자꾸 쓰기 때문이다. 사용하면 할수록 몸도 뇌도 그에 따라 활발하게 움직이며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생활 습관과 사는 방식을 재정비하고 뇌에 어떻게 하면 좋은 자극을 줄지 신경 쓰면 나이가 몇 살이 되어도 머리가 좋아질 수 있다. 젊은 세대와 비교해서 60대부터는 개인의 신체 능력과 뇌의 기능이 크게 다양해진다. 즉, 개인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심신 모두 젊은 그룹에 속하고 싶으면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앞으로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젊었을 때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할 수 없게 됐다고 느끼는 게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과감히 수용하고 받아들여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하자. 일테면 산책을 할 수 있다, 집안일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책을 읽을 수 있다처럼 자신이 지금 가진 능력에 포커스를 두고 그것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도록 소중히 하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할 수 없게 되는 게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 그것을 한탄할 게 아니라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자세야말로 앞으로의 인생을 즐겁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다. 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예전부터 단정은 우울증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사람은 절대로 이래야 한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기 쉽다.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세울수록 불편한 마음이 되고 스트레스가 쌓여 오히려 살기 힘들어진다.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다면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하면 좋겠다. 꼭 한 가지 대답으로 결론 내릴 필요는 없다. 자신이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이 애매함의 상태를 싫어한다. 그러나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처럼 유연하게 바라보고 때로는 흘려보내는 자세는 결국 자신이 편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기 위한 방법이고 현명한 지혜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하다.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일방적으로 가질수록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점점 커질 뿐이다. 어떤 사람에게든 멋진 면과 아쉬운 면이 있다. 양쪽 모두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이며 어느 한쪽만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좋은 면만 보고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도 반대로 잘못된 면에만 집중하며 비난하는 것도 둘 다 결코 똑똑한 행동이 아니다. 인지심리학에서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지 마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듯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 때 그 내용을 객관화하면서 다르게 볼 수는 없을까라거나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닐까라며 마치 자문자답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한 가지 견해만 고집하지 않고 여러 견해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즉 인지적 복잡성이 높은 사람은 내 생각과 다른 상대방의 생각도 이해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다양한 각도에서 사물을 파악해 저 사람에게도 이런 좋은 면이 있구나. 혹시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는지도 모르겠군이라는 관용의 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무척 성숙해서 우아하고 지적이라고 생각될 것이다. 노화와 질병을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싫다 하지 말고 일단은 해본다는 자세도 잘 기억해 주길 바란다. 예를 들어 휠체어나 지팡이, 보청기, 기저귀 같은 노인용품 사용을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걸 쓰면 생활이 훨씬 편해져서 이전에는 할 수 없던 것도 할 수 있게 될 텐데 조금씩 해보면 좋은데 안 하겠다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나 역시 신부전으로 이뇨제를 복용하기 때문에 외출 등으로 화장실이 걱정될 때는 요실금 패드가 붙은 속옷을 입는다.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지만
바깥에서 화장실을 찾지 못할 때 생길 낭패감과 불안을 해소해준다는 장점이 훨씬 커서 큰 도움을 받고 있다. 기저귀만이 아니라 이러한 도구들의 힘을 빌리는 것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시니어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이런 도구나 기술의 도움으로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면 편견 없이 그냥 가볍게 받아들여 한 번쯤 사용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늘어난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무언가에 의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유별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인생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생활의 질도 현격히 높여주는 멋진 지혜 중에 하나다. 노화에 맞서는 것, 그리고 노화를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하게 질병을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시니어 세대가 앞으로의 인생을 똑똑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라고 생각한다. 고령자 본인 혹은 그 가족들이 안고 있는 고민 중 하나가 치매에 대한 불안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치매만큼 오해를 받는 질병도 없지 않나 싶다. 치매가 되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게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치매에 걸렸다 해서 그 즉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아니다. 의외라 생각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치매 환자는 최초 5년 정도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치매의 증상이 진행된 상태에서도 지적인 능력은 계속해서 남아있다. 69세에 미국 대통령이 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연임 임기를 모두 마친 후 퇴임한 지 5년 후에 자신이 사실은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앓고 있었음을 밝혔다. 그로부터 외부 노출을 최소화했다는데 아마도 증상이 꽤 진행됐는지도 모르겠다. 증상이 언제 시작됐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적어도 대통령 재임 중에 시작됐다는 것이니 기억장애 같은 증상은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런데도 레이건은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으로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레이건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치매에 걸리면 판단력이 완전히 없어진다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여기는 것은 큰 착각이다. 치매가 걸려도 할 수 있는 건 많다. 위험을 알아채는 능력, 무서운 것을 무섭다고 생각하는 감각도 치매가 발병하고 나서 상당히 나중까지 남아있으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 반응은 오히려 높아진다. 나는 지금까지 3,000명 이상의 치매 환자를 진찰했는데 배회하다가 넘어진 사람은 있지만 길거리에서 차에 달려든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차에 부딪히면 위험하다는 인식 능력은 남아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85세 이상인 사람의 뇌에서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유발하는 변성이 없는 사람은 없었다. 즉,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질병이라 하기보다 노화 현상의 하나인 것이다. 고령이 되어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 역시 노화이기 때문에 진행 속도도 느리고 개인차도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피했으면 싶은 것은 치매에 걸렸다며 비관적이 되거나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는 것이다. 머리와 몸을 제대로 쓰면 치매의 진행은 늦출 수 있다. 그러므로 치매가 됐을 때야말로 일부러 의식적으로 이전과 다름없는 생활을 보내려고 해야 한다. 무리하게 행동을 제한할수록 진행은 빨라진다. 나도 의사라서 고령의 치매 환자를 많이 진찰했는데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증상이 심해지지 않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혼자서 이런저런 집안일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머리를 쓰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은 흔히 하는 생각 이상으로 뇌를 움직이게 한다. 여기서 잠시 치매를 앓는 사람이 혼자서 사는 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치매가 되면 방어 반응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경우 식사 준비 등도 스스로 확실히 해낸다. 먹는 것이 자신의 생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치매에 걸려도 할 수 있는 것은 많다. 그 할 수 있는 것을 잃지 않도록 잔존 기능을 계속해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절대 치매만은 걸리고 싶지 않아라며 마치 치매에 걸리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치매에 걸려도 여전히 할 수 있는 건 많고 의사로서 견해를 덧붙인다면 긍정적인 면도 크다고 생각한다. 치매의 증상이 진행될수록 과거의 싫은 기억이 사라져서 그런지 방긋방긋 환하게 웃는 표정에 성격도 밝고 온화해져 행복감이 넘치는 인상을 준다. 요양원 같은 데서도 환자끼리 모여 레크레이션을 즐기거나 직원과 다정하게 대화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 주위에서 아무리 딱하고 가엾게 여겨도 당사자 본인이 행복하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지 않을까? 또 한때는 콧대 높게 굴던 사람도 치매가 심해지면 어느덧 누구에게나 존댓말로 정중하게 말하게 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치매가 되면 방어 반응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수나 문제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므로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일단은 모든 사람에게 예의 있게 대하자는 생각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밝고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시니어가 된다. 치매는 누구나 경험하는 노화 현상일 뿐더러 이런 측면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더욱 그리 되면 그리 된 대로 좋은 면이 있을지도 라는 인식을 가지면 과도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까. 네, 지금까지 지상사에서 펴내고 윤경이가 옮긴 와다 히데키의 60세부터 머리가 점점 좋아진다였습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스키장을 찾곤 했습니다. 무거운 장비를 챙겨서 새벽 스키를 타고 평일에는 퇴근 후에 야간 스키를 즐기던 시절도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토록 좋아하던 스키를 내려놓은 지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전에는 70이 넘어서도 멋지게 스키를 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장비를 챙기는 일조차 버겁게 느껴지고 이런저런 핑계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됐죠.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와, 나는 이제 정말 늙은 걸까? 하는 씁쓸한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인정하기 싫어서 5기로라도 다시 시작해볼까 생각해 본 적도 있었지만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됐습니다. 노화는 내리막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제 더 이상 스키를 타러 가지는 않지만 대신 겨울산을 오르며 설경을 만나고 겨울바다를 찾아 또 다른 풍경을 마주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내리막길이 아니라 그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비록 처음에 생각했던 목적지는 아닐지라도 그 길 위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풍경들이 펼쳐져 있고 어느 순간에는 이 길로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지금 걷고 계신 그 길 위에서 따뜻하고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힐링필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